한국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오광수 5일 만에 사퇴. 이 정부 고위직 첫 낙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오늘 1면입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 이 임명된 지 5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차명부동산 차명 대출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결국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의 설명.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좀 감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새 원내대표 김병기 1년 내에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도 없이 그냥 처음에 1차로 과반으로 선출이 됐는데 선출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 정견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새 원내사령탑 김병기 의원 상당히 좀 단호하게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야당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이스라엘 전격 공습, 이란 핵심장 타격했다. 여기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모습인데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사실 이스라엘, 이란과의 추가 협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그리고 군사시설이 있는 이 요충지를 전격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이란 전역 100여 곳에 지금 폭탄을 투하했고요. 이 투하로 군부의 투톱이 그리고 핵과학자 6명도 다 숨졌다라는 겁니다. 이란 즉각적으로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인기로 반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추가적인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천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불 붙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중동의 화약고가 불이 붙으면 당장 걱정되는 게 일단 우리는 유가죠. 네. 관련해서 당장 이 불 붙은 화약고 여기부터 반응이 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줄줄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공습에 코스피 떨어졌고요. 코스피만 떨어졌느냐 대만 각권, 일본 니케이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까지 모두 다 줄줄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우려했던 대로 유가는 10%가 넘게 또 올랐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선 안 그래도 관세 전쟁 치르는데 진짜 전쟁도 터졌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그럼 관세 전쟁은 좀 잘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 매일경제입니다. 미 냉장고 세탁기에도 50% 철강 관세 물리겠다라고 우리 시각으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철강에 관련해서 50% 관세 물리겠다라고 진즉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철강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 보겠습니다. 철강을 사용한 완제품에도 50% 관세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철강을 사용한 완제품이 뭐가 있느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등 이런 것도 다 이거 철강 썼으니까 50% 관세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삼성, LG 등 가전 관련해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생산 거점 재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동도 전쟁이 났고요. 관세 전쟁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에어 인디아, 인도의 한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하면서 어제 전해드리기로는 242명이 탑승을 했는데 대부분 숨진 걸로 보입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생존자는 바로 이 사람, 네, 요 끝에 나와 있죠. 비상구 자리 쪽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사고 현장에서 걸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그래도 건강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놀랐다라고 하는데, 네, 그나마 비상구석에 있어서 나는 즉각 이 추락하면서 나는 뛰어내렸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나오는 게 간발의 차로 이 비행기를 놓친 사람들 뭐 주여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의 사연이 지금 줄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교류 충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만큼 원인 규명이 좀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대면에 140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5대 그룹 총수 만난 이재명 대통령, 경제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5대 기업 총수들을 한자리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또 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요.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만난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건 그동안 보수 정부의 역대 대통령들이 했었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좀 기존의 다른 민주당 정부, 진보 정권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용주의적인 경제 노선을 표방했고 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네. 이것이 이제 과연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밝혔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사실은 당근보다는 채찍이 아직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4.5일제 도입이나 정년 연장 문제, 그리고 주 52시간 완화에 대한 어떤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 네. 그리고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 이러한 것들은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규제들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서예요. 뭐냐면은 당근을 내놓을 때가 됐어요. 아하. 그런데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 많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완화한다든지요. 아니면 배임 횡령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 선물 보따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재개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동안에 본인이 얘기했었던 실용주의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잘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 민주당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당근보다 채찍이 더 많기 때문에 당근을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기업 손에 쥐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이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 진보 정부의 대통령들은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잠깐 보고 올까요?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 그렇게 본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속을 통한 경영 승계도 그렇고 사회적 공헌도 그렇고 아마도 아주 착한 기업 그런 이제 이미지 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가축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선망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이제 모델 기업이기도 한데 기업이 잘 돼야 또 우리 나라 경제가 사는 거고 국민들도 함께 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들 위하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랑 많이 좀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인수위 없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바로 집권한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같은 또 진보 이 정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가 되는데 장현미 변호사님,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사회공헌, 상속을 통한 가업 승계, 착한 기업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었던 진보 정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와서 과연 바뀔지 모르겠다, 당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큰 방향에선 같은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비적으로 느껴지는 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진보 보수 그 가치, 보수까지의 이념까지,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에 갇히지 않고 경제는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이 자율성을 상당히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더군다나 한국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핵심은 시장이고 경제고, 거기에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경제학계에서 이뤄진 일치된 의견은 네. 4층만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노조가 탄탄한 게, 왜냐하면 기업이 누구 돈으로 먹고 삽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소비자들은 누굽니까? 노동자, 근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선순환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 정부 때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상당히 많이 깎아줬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 윤활유로 작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개선책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상법 개정안도 보수 측에서는 이게 마치 진보 보수의 이슈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요, 주주에 대해서 이 기업의 이사들이 충실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반색하느냐?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반색합니다. 이게 그만큼 한국의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방증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기업의 이익만 우선하는 거는 맞지 않다. 다만 기업도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축이고 애국자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야권에서는 당근도 좀 내놔라, 말만 하지 말고라는 말씀에, 그런데 당근이라는 게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거는 또 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뭐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완곡하게 또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사실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회동했었던 이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했었던 이 시기도 역대 다른 진보 정권 대통령들이랑은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볼까요? 네, 지금 역대 대통령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젠 당선되고 9일 만에 당선인 때 만났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되고 7일 만에 당선인 때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 78일 만에 만났고, 다만 50일째 됐을 때 같이 순방을 먼저 갔다 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취임 당일에 만찬으로 그냥 바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다른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저희가 자꾸 비교를 하게 됐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네. 빨리 만났어요. 9일 만에 만나고, 거기다가 저희 오늘 키워드죠. 첫 대면에 140분 만나서 도시락까지 먹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굉장히 좀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보신 것처럼 진보 보수를 갈라서 생각해 보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조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걸 시기를 고르고 좀 조율하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 정말 관세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가장 큰 화두는 당연하지만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기업을 통해서 관철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냥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훈시하듯이 대통령만 일장연설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계속 어떤 의견이냐. 아, 내 의견은 그렇다. 그 현장에서도 여러 제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한번 간담회 좀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셔야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아실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우리도 투자와 개발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늘리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빨리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실무, 실용, 그리고 중도 이런 노선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행보가 아니었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140분, 첫 대면에 140분을 얘기했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계속 질문들이 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140분 동안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어제 회동이 오전 10시에 만나서 낮 12시 20분까지 그래서 140분 동안 만났다라는 건데 또 윤주진 위원님. 한 또 보수 쪽 인사분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끝난 시간이 12시 20분이면 도시락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다 같이 모인 김에 식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락, 구내식당 이런 이제 식사 코드가 뭐냐면 실용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우리 정말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편한 자리를 만들고자 한 것. 전 이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행보를 보면은 과거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되게 유사해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큰 차이는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계 출신 인사였고 물론 서울시장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력도 있습니다만 이 두 분 다 뭐냐면은 현장을 알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에 성남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요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당시에 성남시 지자체에 무엇을 원했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재계가 어떤 호흡을 갖고 있는지 알 것이고요. 또 이렇게 140분 동안 모였다면은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곧 G7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일본, 미국 이제 통상 관세 전쟁의 초반 대비 무대를 갖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 기업들이 가진 역량과 경쟁력도 우리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기업만이 가진 카드 이러한 것들을 빼곡히 아마 수첩에 적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마 좋은 스터디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정권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실용적인 경제를 좀 우선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곡차곡 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이 현안을 좀 파악하는데 좀 활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40분 동안 이 140분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앞으로 잘 된다는. 하지만 지금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 경제 영역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좀 존중하려고 하니까. 네, 이거 보겠습니다. 정보기업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 인사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재계 총수들한테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지금 인사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예. 기업한테 인사 추천 받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저는 역대 정부에서 기업의 CEO 출신들이 사실은 인사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들이 의외로 기업인 출신들을 선호해요. 특히 장관으로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 네. 오질 않죠. 나오는 순간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다고 해요. 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측면일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추천해주면 네.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 좀 청문회 하면서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것들이 밝혀지더라도
내가 의지를 갖고 임명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정말 아쉬운 점이 기업인 출신 장차관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행정부와 기업의 이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저는 꼭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특히 산업이나 경제 관련된 주요한 그런 장차관에는 반드시 실무자 출신의 기업인 CEO가 간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좋은 교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장윤비 변호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 얘기를 보고서 인사 추천을 기업한테 해달라고? 지금 인사 고르는데 풀이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네. 회전문 인사다, 고인물 인사다, 측근 인사다 이런 비판에서 아주 자유로웠던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내 핸드폰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공직에 추천한다면 한두 명도 나올까 말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애로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장관이나 이런 국무위원급 고위 공직자에 청거되는 분들을 보면 학계의 뭐 교수 출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관료 아니면 정치인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진대재 장관 계셨고 뭐 문국현 뭐 전 그 회장 있었지만 네.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거나 롱런하거나 뭐 이랬다는 인상을 주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재풀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과연 그냥 정부의 승리를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기업은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한 축이기도 하고 그쵸. 그렇다면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그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자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핸드폰도 또 공개를 하면서 언제든지 연락을 줘라.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까지도 네.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계에서 이 정계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아까 뭐 좀 쉬운 설명으로 나락을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했었는데 사실 인사 추천도 받고 좀 많이 재계 쪽의 얘기를 좀 듣고자 어제 직접 휴대전화번호도 알려줬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재계 간담회 자주 하시죠?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 언제든 내 전화로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볼까요? 김기문 회장이 이런 회의를 자주 하면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대통령이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메시지 등을 좀 남겨주시면 꼭 다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그렇잖아요. 국무회의를 하면서도 실무자들한테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010 뭐니까 일단 뭐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연락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다른 정책 제안도 뭐 내가 받은 거 이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정책도 직접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직접 소통을 굉장히 활발하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장 변호사님. 네. 근데 일각에선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하는 게 불가능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면에서 직접 소통을 하는 게 의도는 좋으나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예, 어떤 지적이신지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관료제의 폐해랄까요? 이게 너무 많은 의사소통의 구조를 넘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시를 내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왜곡이 되기도 하고 지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직접 하겠다. 그리고 재계 분들도 보통 바쁜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엄청 많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현안이면 아마 본인들도 이 뭐 경제 관료를 통해야 되나 누굴 통해야 되나 여러 관문이 있을 건데 그래도 대통령이 허락을 해준 상황에서 허용을 해준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직보 그리고 다이렉트로 언급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완전히 실사구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도 저는 경총 회장이 평가하시기를 대통령이 일단 우리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 많은 부분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례허식 보여주기 정말 재계 총수들을 병풍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정말 대화의 하나의 상대자로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당연하지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조언자로 이렇게 뭐랄까 대하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부분을 좀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단순히 만기 칠람이라는 측면으로 볼 건 아니고 뭐 재계 총수들도 그렇게 뭐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다만 이 총수들이 직접 연락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안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꼭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상당히 좀 이 오버랩 된다라는 말이 좀 귀에 쏙 남네요. 파워게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볼까요? 민정수석 결국 낙마, 인사검증 핵심 라인까지 부실검증이라는 동아일보의 사면 기사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 차명대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사실 이 제목이 여권에선 좀 아플 법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인사검증 핵심 라인인데 부실검증이냐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좀 그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네. 어떻게 특수통검사가 민정수석에 이 정부에 가는 게 처음에는 맞느냐. 그랬죠. 처음엔 그랬죠. 그런 부분은 사실 검사 출신이라는 게 결격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공직에. 그런 부분의 파고는 좀 넘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를 했다. 본인의 대학 동기에게 믿고 맡겼는데 그게 송사로 번지게 됐고 그때 대단히 빠른 어떤 인정, 사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정운영의 뒷받침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크게는 커졌지만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차명 대출 의혹까지 나오면서 앞에 이 논란이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국정운영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정이라는 게 사정 라인이기도 하고 또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주축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본인의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이제 들이댈 수 있겠느냐라는 또 민주당 내의 의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좀 사실상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본인이 한번 이 사의 표명을 대통령이 받아주는 형식으로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주시고 오늘 조간에서도 많은 언론이 지적하다시피 이 과정이 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본인은 이제 알렸다라고 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추이를 보려고 했던 건지 그럼 그 부분은 결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에 대한 점검은 왜냐하면 또 차기 민정수석을 좀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완곡하게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어떤 오수석 개인의 의혹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보다는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 계파 갈등의 조짐이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석 말고도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동맹파 자주파라고 하는 이 계파 싸움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해야 되느냐?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나토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직 장관입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계파들이 현재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안에 지금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오수석이 처음이 됐을 때 이런 의혹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불만과 반발은 뭐냐면은 특수통 출신이 어떻게 민정수석이 될 수 있냐. 이재명 정부의 상징성으로 너무나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하니까 수그러 들었지만 이런 의혹이 나오면 과거 같았으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결사옹위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전면 돌파를 대부분 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잡음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특수통 출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오수석 개인의 문제보다도 네. 어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의 싸움이 저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크게 지금 두 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흐름이 서로 맞붙어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파편이 지금 튀어나온 게 그게 오광수 수석의 이 결국 이 사임, 낙마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뭐 외교에서 뭐 매파, 비둘기파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습니다.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결국 이거 첫 번째 낙마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인데 이거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정수석은 수석 비서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부름꾼,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의 비서진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 부분이 뭐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장관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롤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 관계가 더 중요한 특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상 첫 낙마기 때문에 상징성 측면을 좀 부각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으로까지 그렇게 쟁점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도 않고요. 네, 이게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인 건데 참모진, 비서진의 문제인 건데 비서진이 낙마했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국무위원도 아닌데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맞느냐. 정치적 공격적인 차원으로 보고 좀 과도하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사실 오광수 수석의 낙마 어제 오전에 저희도 전해드리면서 요거 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보겠습니다. 차명 부동산 의혹 오광수 하차. 네, 야당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거 말고 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 검찰 출신 나가고 민변 들어오고 여권 파워게임인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공교롭게 어제 특수통 출신이라서 안 그래도 비판받던 오광수 수석이 낙마하고요. 같은 날 민변 출신의 송기호 변호사가 국정 상황실장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부터 발령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노가다 자리 잘하시군요. 네, 어제 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 국정상황실장에 임명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처음 만났다라는 거죠. 어제 이 안보 경제 긴급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처음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참 윤주진 위원님 예. 공교롭게 검찰 출신 오광수 가고 민변 출신 송기호가 왔다. 이거 파워게임 아니냐라는 게 조선일보의 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정상황실장의 사실은 아주 적절한 어떤 스펙을 가지신 분이라고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관료 출신이라든지 보통 공무원 출신들 아니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최측근 참모들이 국정상황실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특정 단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진보 세력에서 대표적인 법조 단체인 민변 출신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세력에 대한 안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근데 특수통 출신 오광수 전 이제 검사를 중용했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층에서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 수석의 어떤 의혹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강도 높게 너무 급진적인 검찰 개혁은 안 할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좀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 수석이 그나마 그래도 최악의 인사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오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민변에서 국정 컨트롤 타워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갖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야권에서 보기에 굉장히 좀 급진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민변인데 민변이 지금 국정상황실장을 맡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송기호 실장의 그 프로필 좀 같이 볼까요? 아까 윤주진 위원님은 그렇게 딱 국정상황실장의 뭐
맞는 그런 인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이고요. 서울대 무역학과 그리고 민변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던 그 시절에 법률 특보를 하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저희 그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기사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자리가 국정상황실장인 건데 보통 최측근 인사가 맡아왔는데 이번엔 좀 의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거론됐었던 사람이 정진상 아니면 강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근데 송기호 변호사가 이번에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노무현의 이광재, 네. 문재인의 윤건영, 맞습니다. 이재명의 송기호입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보수 언론들이 이게 파워 게임이다, 이게 노선 갈등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망을 하는데 좀 침소봉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리고 이제 송기호 변호사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네. 이를테면 강의원 더혁신민주회의 그 고문을 임명했으면 그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좀 비판의 강도가 더 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 신뢰관계가 뭐 있다, 두텁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인사가 적임자라고 대통령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워게임이라고 하려면 네. 이를테면 검찰이 가야 되는 자리에 민변 인사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국정상황실장은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최근에는 정치인의 행보였죠.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했었고요. 네. 배현진 의원에게 이제 송파에서 패배를 했었고 또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법률특보를 역임하면서 신뢰관계를 확인했었고 네. 그렇다면 이게 어색한 인사가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양보해서 민정수석 자리에 그렇다면 검찰 출신이 가고 네. 민변이 왔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조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 다른 이 직책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해당 기사를 보면 또 노선 갈등의 하나의 예시로 든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386들이 뭐 엄호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 진짜 침소병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혹의 많은 부분이 개인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제3자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아니다, 기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네.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치 갈등이 수면 아래 있던 게 이런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단히 프레임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이거를 단순하게 무슨 이 파워 게임의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런 프레임 자체가 좀 침소봉대다. 이게 왜 그렇게 봐야 될 사안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말씀처럼 그동안 복심들이 국정상황실장 자리에 많이 갔죠. 눈과 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심에 가는 게 또 맞는 거다라는 생각도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근데 그러면 장 변호사님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가 몰랐던 복심인 거냐 아니면 복심을 이 추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송기호 변호사 내가 좀 복심으로 좀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냐 아니면 국정상황실장이 역대 했었던 그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원하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뭡니까? 전 다중포석이 있다는 생각이 모두 일단 다다? 드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복심인데 저희가 좀 부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당 대표 때부터 네. 본인의 참모 외연을 많이 넓히고 이른바 제도권 인사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문 이런 거를 대단히 중시하고 방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정치권 안팎에서 많이 들려왔었어요. 네. 본인이 성남 시절부터 성장해오면서 이제 같이 함께했던 측근 그룹도 있지만 그걸 확대하고 확산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사를 보더라도 이게 복심인지 아닌지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인사를 보면 매우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민석 최고, 강훈상 의원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자산으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발탁해서 능력을 검증해보고 그 기회를 줌으로써 여러 주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 다중포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를 좀 키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폭을 좀 넓히고 풀을 넓히는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송기호 실장이 주목을 받는 게 아까 이건 좀 프레임 자체가 좀 침소봉대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오광수 수석의 낭만은 또 마침 같은 날도 있다 보니까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근데 오광수 수석 말고 지금 이 정권 초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재산 2억 1천만 원 가운데 4인간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다.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에 9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지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후보자의 보훈이 아닌지 김민석 후보자는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물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얘기만 들은 거긴 합니다만 들어보면 약간 뭐가 좀 수상한 거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의혹의 핵심은 왜 채무를 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네. 왜 일부 채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은 거냐. 상환 기간이 지났는데. 네. 이런 부분인 건데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들으면 본인이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말 급여나 이런 부분으로는 다 채우기가 어려웠고 세금 같은 것도 체납이 되면 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로부터 빌렸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상환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나에게 부과됐던 추징금, 세금 같은 것은 완납을 했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됐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이번 주말쯤 한 일요일쯤에도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과거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은 본인이 당시 담당 검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강하게 이제 그 해명을 하고 있고 더 연장선상에서 이런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이야기가 막 산발적으로 나오면 이거 돈거래가 수상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요지는 내가 추징금을 내야 돼서 빌리고 갚았다. 일부를 못 갚았다 정도인 것 같아서 이제 네. 추가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차곡차곡 해명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딱 정리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혹이 지금 박형수 원내수석은 4인간 채무만 얘기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합니다. 의혹 같이 볼까요? 네. 일단 2018년 4월 5일 하루 동안 9명한테서 각각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총 빌렸다라고 아까 직접 저희가 이 박형수 수석의 입을 통해서 좀 들었죠. 그리고 이거 말고 고등학생 아들이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이 표절 금지 관련한 이런 활동 관련해서 이게 입법 활동이 실제 발의가 됐고 여기에 본인도 공동 발의자로 좀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뭐 이것저것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마침 또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에 왔어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죠. 이 한 표를 행사하러 왔는데 기자들이 그 김에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좀 있으면 제가 SNS에 올릴 거예요. 사실 무근이고 어떻게 하는 과정인지 다 올릴 거예요. 아침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곧 올릴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그 글을 보고 이해할 텐데 기본적으로 좀 반박하는 취지신지 보시면 압니다. 그럼 요약해서 한 말씀이라도 좀 안 될까요? 제가 곧 국민들 전체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올리시고 일요일에 올리시는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시는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제가 곧 글을 올릴 겁니다. 글 보시면 돼요. 글을 보면 의혹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몇 시간 뒤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사청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 표절 예방 관련 입법 공동발 이건 제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의자로 참여한 겁니다. 세 번째, 사적 채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 누진되는 세금 납부했었고 대출을 받아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 세금, 추징금은 다 완납을 했고 관련해서는 뭐 검찰을 비롯해서 모든 관련자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했죠. 제가 뭐 일요일도 올리고 할 거예요. 그거 보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일단 뭐 이런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사인간 채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김민석 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채무 다 대출받아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의혹 해소됐습니까? 근데 여전히 네. 문제는 이겁니다. 사적 채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거액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어디 아파트 하나 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다 소명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서 빌린 돈조차도 의심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물론 오랫동안 야인 시절을 겪으면서 생활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네.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김민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보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약간 정치자금적 성격의 채무가 아니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당연히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채무가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채무를 가장한 어떤 불법적인 후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당연히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는 본인이 직면해야 할 혹독한 검증의 과정입니다. 또 아들 관련해서도 물론 나중에 대학 입학 원서에 쓰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은 아버지 김민석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로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활동을 했을 수 있다. 이것은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저는 겸허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얘기를 들어도 혹시 이 해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이 9명한테 1,000만 원씩 다 이렇게 받고 이 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 후광을 나름 활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을 또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민석 후보 SNS에 이렇게 써줘.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제 사건 담당 검사 증인 불러도 좋습니다.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반박했다라는 거죠. 장유미 변호사님. 네. 내가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있었지만 그건 표적 수사였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나는 결국 다 완납한 거 아니냐. 그때 사람들 다 불러줬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도 표적 수사라고 하기엔 금액이 상당히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죄가 확정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구체적인 또 추가 해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통상의 청문회 절차에서 정치인 출신들이 비교적 용이하다, 좀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은 무사통과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또 선출되면서 그리고 공천을 받으면서 이런 과거의 이력들이 다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도 이제 2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지만 한 번은 비교적 이제 가벼운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한 번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공천을 받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상 이게 정치인 김민석을 향한 좀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수용하고 수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건 재판 절차에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또 부가적인 페널티, 금전적인 페널티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본인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려고 했고 갚으려고 했고 세금, 추징 다 완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좀 맥락과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저는 왜냐하면 사선고지에 올린 또 그 지역구 유권자분들이 계시고요. 네. 어제 갤럽 조사를 보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국무총리 후보 내정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9%이 많은 응답자분들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맥락까지도 또 헤아려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고 각종 의혹이 있다 또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미 좀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 얘기는 나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내가 다 완납을 했고 추징금 이런 거 완납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인간 채무는 여기에 대한 추징금이나 이런 걸 내는 데 있어서 거기서 사용을 한 건데 이것도 대출받아서 다 상환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김민석 수입 대부분 세비인데 추징금 6억을 내고 순 자산이 7억이 늘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기사예요. 지금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일보가 아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재산 이 신고 내역을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의 순 자산이 2020년부터 이 쭉 봤을 때 대략 한 7억 3,5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이 마이너스 5억이었었는데 오히려 좀 늘었다. 그래서 총 7억 3,500만 원이 증가했다. 순 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 자산에서 채무를 제한 값입니다. 채무를 제한 값이다. 그런데 이게 좀 늘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주목할 점은 김 후보자가 이 시기에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한 연간 소득이 대체로 1억 원 수준이었다. 사실상 국회의원 세비가 소득의 전부였던 셈인데 그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많이 벌었느냐? 2023년 800만 원대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등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건 맞긴 맞는데 연간 1억 원 이상 추징금 납부에 썼을 법한 추가 수입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보면 6억을 내고 순수하게 7억이 결국 증가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장 변호사님. 요지는 재산이 어쨌든 마이너스 5억, 거의 6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적극 재산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늘었는데 네. 지금 추징금을 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산이 늘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만 그냥 변호사로서 추정을 한다면 네. 이를테면 이 기사는 김민석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 좀 포인트를 맞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을 하면 자녀나 부모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같이 넣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들이 좀 있어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빠지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장녀 같은 경우에는 독립생계를 신고 한다고. 기점 이후에 뭔가 변동이 있을 수 그런 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최고가 이제 재혼을 2019년도에 또 하면서 이게 배우자 재산도 같이 왜냐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이게 공개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추가적으로 이 한국일보 보도가 비교적 근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이지만 재산 신고 이후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소명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추징금을 내고 국회의원 세비밖에 소득이 없는데 순자산이 증가할 수 있느냐. 특히 국회의원들 대부분 세비를요. 또 생활비라든지 정치 활동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부 다 저축한다는 것 또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7억 증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는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주식이 정말 뭐 잘 올라가지고 금융소득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어떤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떤 재산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너무 복잡하게 돈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뭐 대출, 채무, 상환, 추징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돈을 저렇게밖에 못 벌었는데 순자산이 7억이나 늘지?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김민석 후보자가 즉각 왜냐하면 쉽게 소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1분 1초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의구심만 늘어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주식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우자가 좀 돈이 더 있어서 배우자 거가 좀 산입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건 빠른 해명이다. 이게 해명하는데 어려운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 뭐 내가 일요일 날 또 글을 올릴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올려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 김민석 후보자, 네, 뭐 이런저런 기자들 질문 받을 때 글로 올릴게요 얘기를 하고 어제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식품 외식업계를 불러서 밥상물가 간담회를 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결국 향후의 정책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은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총리도 뭐 공약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약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은 우선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은 총리실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부터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은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주변 상권에서 점심도 좀 먹고 어렵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여기 부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식 취임 전에 좀 이례적인 행보다. 윤주진 위원님.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조금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총리설이다 뭐 이런 제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문화된 것이고요. 매우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지만 엄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되는 자리입니다. 아직 그리고 인사청문회조차도 네.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총리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새로운 또 의혹이 결정적으로 나와서 오광수 수석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담회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겸허하지 못하다, 낮은 자세가 아니고요. 본인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보면 조금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이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특히 업계가 초긴장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총리 후보자가 공식 정책 행보를 할 때는 아니다. 본인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부터 차례차례 소명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총리가 다 된 것처럼 업계 관계자를 불러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민석 후보자 업계 관계자 불러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김민석 공직자 주 1회 이상 주변 상권에서 점심 먹자. 근데 이게 장현미 변호사님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직 후보자인데 공직자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한 이건 또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네. 이게 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먼저 행보를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좀 문제의식 당연히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무총리는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이제 민주당 의석수로 된다라고 보고 행보를 하는 게 저는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이 2,000원 라면 봉지 라면이 2,000원이 정말 이게 실화냐 이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던졌죠. 왜냐하면 라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네. 서민 음식의 대표격이고 계란도 너무 비쌉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모든 현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총리는 정말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도 한 축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식품업계, 외식업계 담당자들 만나서 의견 듣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이냐. 더더군다나 지금 너무 시장에 얼어붙어서 추경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럼 물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격으로 유가 상승하고 여러 물가 상승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게 정말 급선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 행보를 지체할 지금 뭐 이런 저러한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기엔 너무 시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관공서나 회사 근처에 이를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우는 소리 많이 하시죠. 점심 장사 반짝하고 저녁 때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고 이걸 지시로 이제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간담회도 외부 광화문 근처에서 같이 식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천과 어떤 본인들이 지향하는 이런 정책 노선과 이런 부분의 괴리를 좀 좁혀나가는 행보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차피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과반의 찬성으로 되는 거라면 지금 민주당이 이미 과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히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더 책임 있는 행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여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금덩입니다. 금덩이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볼까요? 이 대통령 장남 동호 씨 14일 오늘이죠. 오늘 비공개로 결혼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서울 모처에서 네, 비공개로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결혼이라는 게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얘기인즉슨 진즉에 이미 대선 치르는 그 과정 동안에 결혼 얘기가 다 오가고 결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실제로 유세 때 이 대선 치르기 전에 이 대선 선거 운동을 하던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IMF 위기 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같이 살자고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산다고 집에 있던 금덩이, 애기 돌반지, 금비녀, 금가락지 다 들고 나와서 다 나라를 위해서 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아들들 둘 돌 때 들어온 돌반지, 백일반지 그거를 한 개라도 남겨놨어야 되는데 싸그리 다 주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 요새 결혼해야 되는데 물려줄 금덩이가 없어요. 네,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 다 줘서 요새 우리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내가 물려줄 금덩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보니까 결혼이 이미 저때 잡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일각에선 뭐 결혼할 때 금덩이 안 줘도 아빠가 대통령인데 그게 예물 아니야? 얼마나 명예스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네, 그런데 유세장에서의 그 발언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좀 위대함. 그래서 정말 그 국난이라고 할 수 있죠. IMF 이 위기 때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애기 돌반지 그거 평생 간직한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다 내겠다라는 게 대단히 상징적인데 본인도 동참했었다. 그래서 막상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면 왜 결혼할 때 이게 너 아이 때 돌반지다 이러면서 내주기도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개인적 소회와 에피소드까지 좀 덧붙여서 방점은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이제 위대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난 5월에 유세 때 얘기를 했을 때는 IMF 때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 나왔었던 거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도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이거 비공개입니다. 가족 친지만 불러서 비공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취재하지 마세요. 와도 못 들어가거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과연 비공개가 될까요? 하지만 네. 워낙 예민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 흔치 않은 사례예요. 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특혜나 뭐 그런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요. 다만 언론들이 어떻게든 결혼식에 다녀오신 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재밌는 게 제 지인이 바로 이 결혼 웨딩 관리 업체를 하고 있어요. 결혼이요? 네. 아하. 저한테 늦은 시각 심야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제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 아들 장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겠죠. 금덩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 국민들이 이런 거 들으면 참 그래도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아빠구나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이 동호 씨가 최근에 또 마음고생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오늘 결혼이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금덩이죠. 금덩이인데 보통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이아 쪽 같은 내 새끼라고 저희 애들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장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 장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 말도 많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로서 오늘 감회가 아까 새로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어떻게 그럴 전망하십니까?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아들 검증이란 명목으로 처음에는 이제 주어도 없었죠. 그러면서 사실상 극언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후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면 그게 내 불찰이고 내 부덕의 소치다라고 사과까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들을 다 파묘 비슷하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현직 대통령이 되던 그 당시에는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녀라는 이유로 많은 걸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이기 때문에 또 이 정치인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감내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사인, 자연인 이재명,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배우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 분들도 오늘은 이제 취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는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과연 다른 언론에서도 취재를 안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윤주진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근데 말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영국 왕실도요. 네. 한 번 결혼할 때마다 얼마나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들러붙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고요. 네. 음식이 뭐가 나왔냐, 신부가 무슨 드레스를 입었냐. 저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관련 소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여부도 사실 또 궁금해지네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간 사람은 또 누구냐?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